자, 오늘은 이제 의예과와 치의예과, 그다음 수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인문사회계열편과 자연과학계열편에 대한 자소서를 갖다 보여드렸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 쪽에 담겨 있는 자소서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나 의대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평가의 관점, 대학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어 능력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담아낼 수 있는 자소서여야지만이 바로 대학들이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대학의 고민거리를 갖다 해소하면서 대학이 평가해줄 관점이 바로 대학 예비교육과정,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바로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자소서일 거라고 아마 어머니, 부모,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자소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의예과, 치예과, 그 다음에 수의예과니까 생명과학 위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명과학 위주를 갖다 물론 깊게 쓴 학생들도 있지만 생명과학 위주를 쓰면서 주로 수학과 화학이라든지 이런 교과 간 연계에 주목해서 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바로 자소서에 담아내는 것이 성공하는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먼저 학생부의 이런 이제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거나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위주로 해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이나 이런 분의 교과 간 연계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대에서도 의미 있게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소서를 보시면은 의외로 수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대라든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상위권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에는 물론 어떤 생명과학을 깊게 쓴 학생들, 된 학생들도 있지만 오히려 수학과 생명과학의 연관성 있는, 그래서 수학을 갖다 깊이 있게 쓴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라 하더라도 수학적인 부분에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회귀기법을 이용한 통계학적인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잘 나타내신다고 하면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의대, 의예과, 그 다음 치의예과, 수의예과에 담겨있는 자소서의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새로 시작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학생부에 내가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심화된 과목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사고,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통합적 사고를 나타내는 내용들을 갖다 의미 있게 본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적분학 및 물리학적 원리가 생리학적 현상의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심화 탐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적분원을 공부하던 중 적분이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적분 수식을 이용해서 혈액의 흐름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하겐푸아제의 법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겐푸아제의 법칙은 고교 교육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적분으로 바라보는 하루라는 책을 읽고 관련 인터넷 강의를 추가로 들은 결과 관에 흐르는 점성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는 이 법칙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법칙을 통해 관의 압력과 반지름 등의 변수에 따른 유체의 속도 변화를 이해하면서 자연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체의 점성이 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점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점탄성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학습하여 압력, 응력, 최정력이 유체의 유속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K무크에서 생리학 강의를 수강하여 온도와 적혈구수가 혈액의 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워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와 혈액의 흐름의 연관성을 배운 후 2학년 영어 시간에 지구온난화가 심혈관 질환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지구온난화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지구온난화로 일교차가 심해져서 혈압 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미적분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여러 학문이 의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됨을 깨달았고 이는 제가 모든 과목에 열정을 갖고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굉장히 혈액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생명과학적인 현상을 갖다 뭐냐면 물리, 그 다음에 수학까지 연계해서 교과 간 연계를 나타내는 융합적 사고를 나타내는 자소서의 어떤 표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소서로 인해서 이제 합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다음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봉사활동을 하며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기 위해 병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유전에 의한 희소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으로 커넥닷 동아리에서 생명의 수학 책을 읽은 후 매듭이론을 이해한 질병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약분과 우수형 아미노산에 의한 질환에 대해 알아보며 탈리도마이드가 다발 골수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의 이중적인 특성을 학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성질체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질체 학습 과정에서 분자 구조와 탄소 화합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학교과서, 화학도서, 칸 아카데미에서의 아이소모 관련 강의 영상을 활용해 광학 활성과 거울성 이성질체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돌아가 거울성 이성질체 분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두통약과 불면증약이 광학 이성질체이며 분리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통해 거울성 이성질체 분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유전병에 대한 관심으로 바이오메딕스 동아리에서 질병에 대해 조사하며 코리안 서큘레이션 비후성 심근증을 통해 비후성 심근증이 선천적으로 좌심별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학습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전병 예방기술에 대해 알아보며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인간배아 유전체 교정을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실험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희귀질환인 수포손 표피박리증 유전자 치료제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일을 접하며 이에 대해 규제는 하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유전자 편집 기술은 관련된 새로운 기사가 지속해서 업데이트 될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에 더 코리아 헤럴드와 사이언스 데일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전자 가위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자 수준에서의 유전자 조절과 편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이해하고자 교내 생명과학 캠프에 참여하여 피주엘로 대장균의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하고 제한 요소를 처리한 이후 전기 연구동을 통해 DNA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문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학년이 된 현재 CAS9을 대체할 효소와 이동성 유전자를 이용한 인터그레이트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고 정확하고 부작용 없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난치병을 해결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을 위한 화학, 자기장을 이용한 온열 처리에 대해 발표하고 심전도 그래프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거점학교에서 고급 수학원을 이수하는 등 자주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생명과학을 학습했습니다.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을 확인하며 교육과정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과목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득 탈리도마이드 약품에 관심을 갖고 이성질체에 대해 공부하며 화학을 쉽게 학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학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기에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 화학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여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의 대사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이용하여 효소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발표하며 화학과 생명과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후에 연구 중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학문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었습니다. 이 학생의 자소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죠? 화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스스로 찾아서 일반화학을 갖다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어떤 탐구 과정에 대한 교과 간 연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우수한 자소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내용을 흥미롭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 내용은 한쪽밖에 되지 않았기에 교과서에 나온 질병처럼 한 가지 유전자가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병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전자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가지던 중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을 읽으며 SNP를 접했습니다. 어떤 것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개개인의 다름에 이바지하기도 하는 SNP의 특징이 제가 생각한 유전자 돌연변이 역할과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 암의 발병에 이바지하는 돌연변이의 유무를 분석하여 환자에 따라 적합한 치료제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의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은 코세라의 Introduction to Biology of Cancer 강의로 저를 이끌었고 완강하여 암의 증식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중 암의 10가지 특징을 인상적으로 배웠는데 공부 중 프로서바이벌 단백질과 같은 내용은 낯선 전문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부했고 이 내용이 로버트 와인버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암의 생물학을 참고하여 학습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며 최소한 6, 7개의 돌연변이가 있어야 발병되는 암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질병의 사례임을 깨달으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있죠? 깊게 심화학습했던 과정이 나타나 있죠. 코세라의 Introduction to Biology of Cancer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죠. 2번을 보면 나아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리스나 DBPR을 활용한 학술자료 탐색을 통해서 신경절단 물질의 결핍이나 과다가 일으킬 수 있는 종류별 증상에 대한 개인 탐구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결핍이 일으키는 우울증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SNRI가 재흡수 과정을 막는 원리를 흥미롭게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치료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또한 뇌과학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탐색을 통해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논문 뇌과학으로 보는 감정이나 도서 감정의 재발견을 읽어보며 감정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요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 중에서도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탐구를 하였습니다. 탐구를 통해 슬픔이라는 감정은 뇌의 통증, 자극조절 실패, 칼레코아민 또는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작용과 더불어 트라우마 등의 환경적 요인의 산물로 이해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서 및 정신질환과 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탐구를 정리하여 영문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석이 어려웠던 전문 용어들은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생물학을 참고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은 기피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런 부분의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깊게 공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나 있죠? 영어적인 내용 능력. 그래서 이제 바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생물학을 참고해서 영어적인 능력이나 이만큼 그냥 의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로 공부할 정도로 이렇게 깊게 공부했다라는 영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 있죠. 그래서 이런 자소서를 보더라도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 적합한 이런 이제 대학들의 어떤 고민거리를 해소하는 이런 걸 나타내는 자소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치의학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융합과학 수업 시 페놀프탈레인 지시학색 변화를 이용한 질병의 전형 원리 실험을 하며 병원체 보균자의 분포, 국내 상호작용 정도 등 조작 변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정도와 분포 양상이 달라지는 점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조작 변이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 정도를 수치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량을 관찰하는 도구로 미분 방정식이 많이 사용되기에 미분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알고 있던 수학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심화학습으로 응용수학을 수강하였고 로지스틱 방정식을 사용하여 SI 모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SI 모형에서는 S, 감염 가능자 수와 I, 감염자의 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현실에서 감염자가 회복된다는 변수는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 모델에 관한 도서와 관련 강의를 찾아보며 심층적인 탐구를 진행하였고 회복 기술을 고려한 SIR 모형과 SRS 모형까지 탐구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 관련이 적어 보이는 수학을 생명과학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적용해보며 수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쓰인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교과 공부의 편식이 아니라 교과 간 연관성에 주목하고 생명과학을 더 흥미롭게 공부하였습니다. 이는 3학년 때 고급 생명과학을 수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천성 면역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턴인식 수용체 중 TLR의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후천성 면역계에서의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원리가 TLR과 관련이 있을지 호기심을 가져 코스여의 면역학 강의를 듣고 MHC의 기능과 면역학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교과 간 연계의 즐거움은 한 분야를 탐구하더라도 호기심을 넓혀가며 깊고 다양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뭐죠? 바로 이제 전염병 확산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수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융합적인 탐구 주제를 했던 자소서죠. 다음에 이제 수의학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우수한 친구들과의 경쟁을 위해 내신 공부에 몰두했지만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고 학습의 즐거움도 크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 멘토 선배의 조언으로 진학 희망학과에 필요한 소양을 쌓는 공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도서와 코스웨어 K무크 강의를 이용한 학습과 고급 수학 및 고급 화학 수업의 수강은 성적 향상과 함께 학문 탐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예로 수학을 다방면으로 공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평면 구조 해석에 대한 관심이 생겨 사이값 정리 개념의 연장선인 햄 샌드위치 정리를 저만의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교과서 속 도형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 속 도형들의 무게중심이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탐구한 입체구조 해석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다중적분을 사용하면 물체 내부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도형들을 해석하는 틀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미적분학2 도서와 코스웨어의 미적분학2 강의를 들으며 다중적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임의의 도형의 부피, 무게, 무게중심을 푸비니 정리를 통해 밀도 함수를 적분하여 구했습니다. 이후 관심 분야인 생명정보 해석에도 수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를 읽던 중 평균기온의 변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횟수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후자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도감 책을 통해 최소제곱법이라는 해석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 편미분법을 익혀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직선식을 구했고, 기온의 증가가 감염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반응 속도가 비례한다는 말을 이해하기에 미셰일리스 멘텐 방정식을 직접 해석했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회전변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이 방정식이 쌍곡선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하며 생명활동 또한 수학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과에 합격한 자소서는 뭐죠? 바로 이렇게 이제 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주제에 대한 학습한 내용을 나타내는 이런 자소서였습니다. 결국 자소서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학생부에 있는 이 근간들을 갖고 얼마나 이 학생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학습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갖다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의 바로 융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과 합격한 학생도 수학과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탐구 주제를 했죠. 그러면서 깊이 있는 대학의 예비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학습한 경험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에는 반드시 대학들의 고민거리인 통합적인 사고력이나 영어적인 능력이나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그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자소서가 바로 합격하는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학생부에 담아내는 것이 그 합격의 일로 이끄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